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즐거운 게 NFT가 활성화될 거냐 아닐 거냐는 디지털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냐, 디지털 자산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여기서 내가 한금만 뒤처지고 딴 데서 삽질하고 하면 나는 그냥 영원히 뒤처지겠구나. 저희가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 아직까지 단점을 못 찾았다 이거.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에 관한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암호화가 퀀텀 컴퓨팅으로 깨진다라는 그거 이슈가 있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암호화가 잘 돼 있지만 엄청난 연산력을 가진 퀀텀 컴퓨터가 이걸 깨가지고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깨지면 전 세계 은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얘기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거 아니냐. 한 나라 3개 정도, 베네수엘라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훨씬 더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전기도 훨씬 많이 쓰고 환경도 파괴하고, 근데 그 금 요만큼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왜 놔두고 우리한테 그러냐, 이게 하나고.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정말 결제가 너무 온라인으로 쉽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은행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쓰는 종이, 전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 비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인데 왜 그건 뭐라고 하지 않냐 라는 걸로 보통 대체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가피하게 전기를 많이, 물론 쓰는 게 좋은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보호하는 가장 큰 수단이 이게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암호를 이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서 진짜 그거를 쓴 사람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작업증명이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에요. 작업증명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엄청난 전기를 들여야 1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증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깰 수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그걸 깨느니 이거를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얻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까 비트코인 따라 만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것들은 그런 정적 수모가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엄청난 전력, 계산력을, 컴퓨팅을 동원해가지고 그 블록체인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컴퓨팅 파워가 클수록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분 동안 들었는데 결국 단점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시스템이 되게 좋고 해킹도 어렵고 요즘에 가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이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분이 실제로 몇 %일까, 또는 자기가 얼마만큼 가지고 관심도가 있을까,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앞으로 원화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본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스스로 자유롭게 관리할 수도 있고, 내가 심지어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예 몰라서 여기에 억세스도 안 되고 나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정보의 격차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격차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라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심지어 이쪽은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이 비트코인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가 양극화로 간다 그러면 이때 정부들은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냐, 정말 정부가 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걱정이 제일 커져요. 이 자체가 오히려 보안에 강력하고 문제가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아이템이 되면 될수록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살짝 중간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약간 분위기를 살짝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올바른 사람들이 그쪽 방향의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타이제이션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구글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되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인터넷에서 뒤처지면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이 되고요. 당연히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디지타이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혹은 그 다음으로 많이 이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스마트하다면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을 안 하고선 이걸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를 가져가면서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것들을 만들어야지 자기네들도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많이 알리고 지금이라도 사라. 이게 이제 혼지 사기라고. 지금이라도 살아.
저는 저한테 사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을 거고.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는 사라고 해요. 네가 안 써도 되는 돈 정도라면 그냥 사서 쟁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기가 쉽거든요. 지금은 5,000원 단위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이고 이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정부에서 이거는 이상한 거고 나쁜 거고 하지 이렇게 말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네. 한국 정부의 스탠스가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미국 정부라든가 중국 정부라든가 패권을 지려고 하는 정부들의 어떤 정책 방향을 못 따라가고 삽질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보내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계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화폐로 경쟁할 만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 예, 아무튼 뭐 어디서 이게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땅 사듯이 조금이라도 이제 사두면 이게 재밌는 게 2018년도에 망해가지고 다들 이제 돈을 뺐거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던 분들이 2018년도 말에 봤을 때는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90%, 뭐 2천만 원, 200만 원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쪼각나서 뭐 사고 팔았거나 아니면 돈 빼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 500%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긴 하다. 저는 심지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단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짧은 기간에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안 하지만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 내 잘 못하면 내가 잘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언론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마치 2016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팔아라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맞아요.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정부의 말에 순응을 해서 이대로 볼 수 있죠. 전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탠스로 가다가 말씀하셨던 빈부의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때 집을 파신 분들은 지금 답이 없는 정도로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네. 지금 사신 분들은 네. 또 아주 짭짤하게 많이 버셨고 아마 뭐 하니까 파신 분들 중간에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잘 되셨을 거고요. 저는 터보님께 여쭤보면 2021년에서는 네. 그러면은 부동산, 미술, 주식, 슈퍼카, 비트코인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주택시장은 전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택시장 올해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 근데 부동산은 이제 긴 호흡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3, 4년 후에도 세금, 보유세 등등등 다 했을 때 얼마나 먹을 것이냐.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돈이 내가 아주 많아서 실거주를 하겠다. 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저도 이제 매각을 하고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하니까 크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2017년에 18년에 샀으면 아주 짭짤하게 돈을 벌었죠. 레버리지 끝까지 쓰고 했으면 세후로도 한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건물들 이제 리스팅 나온 걸 보면 답이 없다. 이거는 해서 설령 이 정도 차익이 남더라도 양도세 내고 또 은근히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은행이자 이상만 벌겠다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젊고 투자할 때도 많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꽤 되고 이러신 분들이 하기에는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지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안 사면 불안하고 현금같이 똥된대요 해서 사는 거는 여러 소스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영정이가 싫어할 텐데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면 미술이라든가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술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불평등한 시장이에요. 비트코인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거래소나 아니면 미국 거래소 바이낸스 가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는 뭐 미래 전망이라든가 차트로 다 공개가 돼 있고 거래 다 공개돼 있고 주식시장처럼 되게 공개된 정보들이 많고 이거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미술시장은 안목이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도 아닌 것 같고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인간 네트워크로 하는 것 같아요. 미술시장 그 네트워크가 없으면 뛰어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면 투자할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되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내가 해서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망할 확률보다 몇 배로 더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베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비트코인
알트코인하고 다른 코인들을 좀 저희가 지금 분리하지 않으면은 전 알트코인 아예 안 해요. 약간 또 오해가 이제 저도. 일어날 수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얘기했던 전망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입니다. 어떻게 저는 분류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얘는 금이라고 하죠. 금이고 알트코인들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주식. 그게 이제 벤처 기업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회사일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잘 되면 오를 수도 있고요.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흔히 잡주라고 부르는 작전 세력도 많이 개입이 돼요. 네, 상한가 매번도 가는 그거랑 사실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거를 잘 고르신다고 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무너질 때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2017년 예를 들면 그때 코인을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이너스 99.5%에서 99.955%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많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 진짜 좋아요 얘기하면 다른 걸 사요. 작전을 해서 많이 오른 것들이라든지 홍보를 엄청 해가지고 유명해진 것들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집단들이 그런 잡코인들을 만들어서 시세 조정해가지고 수백억씩 빼돌리고 개미들은 맞아요. 다 망하고 이런 코인들이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엄청 많아요. 저 직접 들은 것도 되게 한국에도 많고 너무 많죠. 네, 한국 코인들이 좀 문제 있는 코인들 되게 많아요. 네, 이 코인 가격이 주식보다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 하는 총재님 말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규제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주식처럼 주가 조작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기까지 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매매를 한 건데 라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잘 가리셔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NFT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흘러왔잖아요. 아, 네. 세 분께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NFT가 지금 미술 시장에 사용되는 게 3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게임 아이템이나 다른 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 시장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NFT라는 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위에다 파일을 올려서 주조하는 거고 주조된 파일을 파는 거잖아요. 망막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 그림을 난 정면에 찍어서 NFT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본 중구형이 우리 집에 와서 세로로 찍어가지고 NFT를 했어요. 같은 그림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 찍어서 NFT를 하면 다르게 가격이 또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형이 찍은 것과 제가 찍은 게 또 다르게 거래가 되고 나는 가로로 찍은 NFT 파일을 갤러리에 빌려주고 수익을 또 받고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원본성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그림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때의 가치. 왜냐면 그 사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죠. 파나처럼 나 이거 한 장만 찍었어. 내가 보증해. 라는 뭐 그런 것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터보님이 찍은 그림의 NFT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렇죠.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제가 원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다. 뭐 당연히 소송도 당하겠지만 가치가 없는 거죠. 도철한 그림이네 라고 하는 건데 그 그림 자체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잠깐 얘기 나왔지만 공신력이 있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그 블록체인 회사가 어느 날 문을 닫고 그냥 사라지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많은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저는 백그라운드 측면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재료를 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 그리고 아주 고도화되고 있는 영역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 빅데이터 분석 분야 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좀 돼요. 머신 인공지능을 돈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마케터가 플랜을 하는 것보다 기계한테 타겟팅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NFT가 미술하고 붙는 거는 진짜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터보님 말씀대로 미술은 비저빌리티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NFT라는 기술을 플러그인하기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커브를 타고 가다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아까 터보님의 질문은 사실 NFT가 더 활성화될 것이냐 아니냐였고 예시를 든 게 이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약간 분리해 볼게요. NFT가 활성화될 거냐 아닐 거냐는 디지털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냐 디지털 자산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고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메타버스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 NFT가 돼요. 내 집을 메타버스로 꾸며놓고 이거를 남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공유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이건 내 거야라고 인정받기에는 NFT를 짓기가 딱 좋아요. 우린 지금 미술을 얘기하고 있지만 디지털 창작물, 내가 만드는 음악, 내가 만드는 메타버스, 거기에 나오는 마을 이런 게 다 확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핫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하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림을 찍어서 각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톰의 세계를 비트의 세계로 바뀌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만들어 이 그림이다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권자가 누구야? 분명히 있거든요. 터보님 이거 내 건데 그러면 남주선이 안타깝지만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수수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 보완책들이 붙어들기 때문에 아톰의 세계를 밑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하고요. NFT 자체로 봤을 때는 저런 확응도가 되게 큰데 그 이유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흥미롭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즐거운 게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 들을수록 여기서 내가 한 끔만 뒤처지고 딴 데서 삽질하고 하면 나는 그냥 영원히 뒤처지겠구나.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에 강남이 한창 개발될 때 강 밑에 저 무슨 논밭인데 저게 왜 사? 했던 사람들이 다 뒤쳐졌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시대가 온다 뭐 온다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시대가 하여튼 다 뒤쳐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되게 번역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 비즈니스도 갑자기 또 이게 급성장하는 그런 걸로 좀 떠올랐고 그게 좀 더 추동하는 역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한 발만 좀 빨지를 하고 내가 전통적인 어떤 그 생각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정말 벼락거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진짜 아직 되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터보님 블로그를 나름의 활용 수단으로 쓰고 계시는데 네. 유튜브로 오실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전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글은 이제 처음부터까지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되고 글은 또 앉아서 쓰면서 내 생각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다가 영상으로 넘어갈 때 저는 영상이 더 편하다라고 느꼈었어요. 굉장히 편한 플랫폼이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나한테 더 맞구나.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유튜브를 안 하면은 진짜 벽에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될 거다. 그 팬덤이 고스란히 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리치가 되고요. 서브스크라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뷰수도 나오고 네,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로거가 유튜브로 누가 빨리 왔느냐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으로 정말 마인크래프트의 터보 하우스를 지어야 되냐 그 10대를 안 잡으면은 우리는 중장년하고만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터보 개척 시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빨리 캐첩하는 거는 그냥 이제는 습관의 방향성으로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신문 사설을 읽는데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인가 그분이 쓴 사설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뭐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 과학자들끼리는 이 정도 나이대가 결정적 순간이고 그 결정적 순간이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결정적 순간을 지나고 나면 뇌의 하드웨어가 완성이 된대요. 결정적 순간이 우리가 인지, 사고, 판단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을 미국 문화에 살았으면 미국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만약 미국 가서 살겠다 이래도 뭔가 미국이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막 해도 나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나는 한국도 가고 싶고 이런 감정들 후천적 DNA를 만드는 게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 주변에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선물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로 수백억 또는 천억대 자산을 이룬 제 아는 형도 만나고 막 이래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코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크립토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돈을 정말 많이 버셨고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돈을 버셨는데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기는 안 쓸 것 같다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모빌리티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너무 흥미로워서 이거 되게 나름 투자 세계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 자기는 안 쓸 것 같대요. 테슬라가 뭐 이제 모빌리티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어떤 크립토 자산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차에서 그걸 소비하냐?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많이. 저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결정적 순간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카이스트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설에서 사람들이 그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창이 달라지는데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서구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사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영토가 넓어진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인류가 퍼져나갔던 그 이후 수만 년 동안 이동이 거의 없었는데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영토로 가서 엄청난 기회를 잡았고 그들이 다 미국을 이뤘고 미국에서 엄청난 거부들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뭐냐 디지털 세계의 발견이고 가상 세계의 발견이다. 영토가 확장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장된 영토에서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대로 사고를 하면 우리는 그 영토에 하나도 갖지 못하는 불우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사설을 쓰셨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용민이 형은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글로벌 기업에 이런 비즈니스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나면서 인사이트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형은 워낙 관심이 많았고 그렇고, 원더리스님도 되게 큰 기업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고 있고, 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위기의식도 함께. 그래서 똑똑한 형님들하고 항상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요. 정말로 그 형님하고 얘기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다 모두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고 엄청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난 사용 안 할 것 같다 라고 딱 하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 세대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게 깰 수가 없구나, 이거를. 그분도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 3년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많은 분들이 재벌들이죠. 한국 재벌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큰 재벌들도 생각을 속속 이제 변경하고 있는 것처럼, 금전적으로든 만나는 사람이든 이런 게 바뀌면서 그분들도 아마 변화를 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큰 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서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지식이나 정보는 부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캐치업이 습관의 방향성만 제대로 되면은 그건 진짜 러닝 커브가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그런 사고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시각을 좀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구독자님 다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구 형이 중구난방부터 이 정리를 한번 아름답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세상이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느 날 계산해보니까 지금 속도로 돈을 풀면 1년에 10에서 15%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싫어서 비트코인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돈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말씀하신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관련돼서 MMT, 모르셔도 되는데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돈은 원래 중앙은행이 그냥 알아서 찍어내는 거야. 돈이 많아져서 국가부채가 많아지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경제만 살아나면 돼.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이론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왜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치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굉장히 크게 변동이 돼요. 예를 들면 초기에 아마존, 초기에 테슬라 엄청난 변동이 있었고, 테슬라 CEO가 왜 그렇게 공매도를 싫어하냐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셀트리온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기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고 투자 결정하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으신 걸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다음에는 우리가 다 집에 있어. 저 제페토에 사실 아이디가 있거든요. 만들어 갔는데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어차피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올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오르든 폭락하든 꽤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남준구 변호사 형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채널 홍보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 네. 채널 아니고요. 전혀 지분도 없고 관여도 안 돼 있지만 신박한 신박사라는 아주 힙한 이름으로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4개의 단체 카톡방이 활발하게 되는 게 4개 있는데요. 탁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 네. 4개의 방이 정말 반응이 달랐거든요. 오! 이렇게 흥분하고 뭔가 벗어나야 돼! 빨리 이런 방이 있고요. 와, 어떻게 한강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두 방 다 만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두 방 다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 경험이 확 오잖아요. 돈이 들어간 이 상황이 벌어지면요, 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움의 습관을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이걸 승화시키는 그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을 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은 거를 요새 느끼는 요즘입니다. 진짜 오늘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수.